안녕하세요.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류분하고 상속재산 분할 한정승인 이쪽만 현재 지금 만 1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형사 쪽 물어보시는데 그쪽은 제 전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속 쪽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리분이든 상속재산 분할이든 이 증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유리분에서는 반환 대상이 되는 거고 상속재산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증여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증여에 이제 부담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담부는 이런 거죠. 집을 주는데 이게 만약에 1억이다. 그런데 여기 보증금 있다.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있다. 요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또는 3천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 이럴 때 그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의 부동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되면 이 대출금 3천만 원이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1억의 집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별수익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임대 놓은 집, 임대 있는 거를 전세를 안고 사는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을 안고 증여받았다. 대출금 3천만 원을 안고 증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이 집을 1억짜리 이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또는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그 조건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숫자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 부담부 증여 주장이 인정돼서 특별수익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공제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전략을 구성하시게 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런 걸.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이다. 대출금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발 나가면 구체적으로 실무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한 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지의 경우 수를 나눠서 실무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게 집이 삐뚤어졌습니다. 자, 1억입니다. 근데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통상 이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버님이 임대를 넣고 보증금을 취득하셨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니까 아버님이 임대보증금 받는 의무를 지고 자녀는 1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또 되냐면 이게 증여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담부 증여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증인 경우도 틀립니다. 유증인 경우는 이 부동산을 포괄 유증인 경우와 특정 유증인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정 유증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부동산을 유증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에 딸려 있는 보증금도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이 보증금이 아니고 대출금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이 3천만 원인 경우도 그 1억을 유증을 받고 대출금은 상속 채무로 해서 상속인한테 쪼개지는 게 아니고 이 집을 받았으면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원래 왜냐하면 이 채무는 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채무는 법정 상속분대로 쪼개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판단인데, 그 포괄유증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거지만 특정 유증은 집인면 집 이렇게 딱 찍어서 넘기기 때문에 이 대출금 채무,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는 그냥 쪼개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보증금 채무는 대출금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유증과 함께 넘어간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증여할 때 1억이었습니다. 이게. 그쵸? 근데 사망할 당시에 얼마로 변했냐면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증금도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4천만 원으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천만 원은 증여하신 아버님이 가져가셨지만 이 증액된 부분 1천만 원은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천만 원은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전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모든 특별기금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뛰어서 3억이 됐을 때, 자, 그럼 이 3억에서 마이너스 3천을 빼서 2억 7천이 되느냐, 특별수익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3억을 증여를 받았는데 1억을 증여받았는데 그때 1억짜리였는데 3천만 원 있었다. 지금은 3억이다. 3천만 원 빼서 2억 7천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좀 안잡하죠? 기울고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유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은 그냥 벽면이고 여기도 편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돼서 울리는 거를 제가 문은 열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건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에 1억입니다. 이게 매매가입니다. 시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여가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상속 당시 3억이 돼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물가상승률 3천만 원 반영했더니 3,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식이 얼마냐면 2억 6,9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야,
줄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이거 3천으로 가서 그냥 2억 7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급심에서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셔서 피고인 경우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응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네. 자, 여기도. 근데 이때 이제 자, 이게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대출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부담보증여를 어떻게 이제 그 상속기 시당시로 했을 때 특별식으로 계산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자, 대출금이 졌다 만약에, 자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자, 아버님 명의, 그러니까 증여자입니다. 그렇죠. 증여자 명의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아들이 변제를 합니다. 이걸. 그래서 말소가 됩니다. 근저당. 네, 이런 경우를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이름으로 채무자 변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변제해서 말소하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틀립니다. 왜냐면 첫 번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아버님이 근저당권자의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들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금 채무자가 여전히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소가 됐습니다. 등기상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말소, 이거만 나옵니다. 자,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 근저당권 채무는 누가 갚았을까요? 이거는 아버님이 변제한 걸로 추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을 인수를 근저당권 있는 채무자가 아버님인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내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그냥 증여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채무는 아버님의 채무입니다. 대출받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도 여전히 아버님한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아버님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아들은 아버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그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특별식 1억으로 그대로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증여받은 내가 그 채무를 갚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누가 갚았는지.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내가 갚았다 하더라도 이 부담부 증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갑돌이가 대출자인데 그것이 다 변제됐다면 갑돌이가 변제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근저당권을 있는 부동산을 인수한다면 반드시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채무자로 변경을 받은 다음에 증여를 받거나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이 대출금 갚을 때 말소할 때 반드시 대위변제 영수증을 보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갚았다. 아들이 갚았다는 변제자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도 좀 헷갈리고 시간이 지나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 변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채무자 변경하는 게 있고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변제해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인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인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 대출이라고 그러죠. 대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거를 변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채무를 내가 대신 변제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아버님이 나한테 부동산을 이제 증여를 해줬는데 아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유증할 때 유증의 문제가 생기는데 유증에 특정 유증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빗나가 이게 나갔을 때 너무 빗나가면 이제 그 논점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 있는 경우는 자, 역시 아버님 명의로 있다가 변제하는 방법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그냥 채무는 그냥 남겨둔 채로 부동산만 받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채무자 변경을 한다. 글자 갖고 채무자 변경입니다. 뭐 대출자를 변경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근저당했다 그래서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만약에 아들이 채무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1억 받은 겁니다. 1억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출을 했는데 3천만 원 대출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억 됐습니다. 이게. 자, 내가 인수받았을 때 이거를 채무자 변경을 했습니다. 자, 채무자 변경을 해서 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자도 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1,000만 원 냈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이 빠질까요? 몇 가지가 있겠죠. 4천만 원 이자. 이자가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낸 이자가.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서 이 4천만 원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3천만 원만 빠질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거는. 둘 다 아니고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아까 이제 하급심에서도 아까 임대보증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는 어차피 대출자가 나를 넘어왔으면 내 채무가 되는 겁니다. 내 채무가 됐기 때문에 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내 채무에 대한 이자 내는 거를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4천만 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전에는 3천만 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치열하게 다투게 되고 이제 유류분이라든가 상속재산 분할의 법리가 점점 정립돼 가면서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심리를 하다 보니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이제 반영을 해서 빼주게 됩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대법원에서 나온 형론특별직인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속 개시 당시를 빼주는 거. 그리고 혼외자의 상속회복 청구권 할 때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가 상승률, 상속세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거는 사후인지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시고 이제 2년 안에 인지청구 들어가고 인지청구 판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속회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와 판결할 당시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벌써 상속세 다 냅니다. 6개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가 벌어집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상속세 낸 걸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문제 있을 때 보통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처럼 그런 데서 법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대출금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더니 3,100만 원이었더라. 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2억 6,900만 원이 특별수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이제 인수합니다. 인수하는 거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보증금에 반영을 해서 특별수익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대출금인 경우는 피상속인 대출금인 경우, 피상속인 채무자인 경우, 그리고 수증자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는 구분됩니다. 수증자인 본인이 채무자라면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증여자가 채무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전합법 같은 경우는 부담 그대로 놔둔 상태, 그 증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자를 그대로 놔두고 증여를 받는 건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채무는 여전히 그 대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갚아도 이거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여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변경을 하셔야 된다. 예.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 일어났을 때 상속재산 분할이든 일본반환 청구든 들어왔을 때 내 특별 측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원고 입장이라면, 이걸 공급하는 입장이라면 채무자 변경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그 증여자가 변장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계좌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입증하지 않는 한 이거는 그대로 부담부 증여가 아닌 걸로, 1억을 받은 걸로 3천만 원은 증여한 분이 변제한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상속재산 분할과 미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상 그 초미의 관심사를 갖게 되는 증여, 그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 다음에